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일본은 우리는 어제가 광복절인데 네. 일본은 이제 어제가 패전일이죠. 이른바 그렇죠. 전국 전몰자의 날인데 네. 기시다 총리가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해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쓸지가 궁금했는데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성에 대해서는 결국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기시다가 9월 이 다음 달 말에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연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상 이제 퇴진을 발표를 한 셈인데 네. 결국 3년 집권하면서 한 번도 과거사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추도식에서 또 어떤 우리가 짚어볼 만한 사항들이 있었을까요? 나루히토 일본 왕은 그래도 추도식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전쟁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에도 같은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과거 총리들과 살펴보면 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네. 1993년 같은 경우에 호소카와 총리가 그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도 무라야마 총리도 그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희생을 초래했다. 깊은 반성과 함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는데 네. 아베 전 총리가 다시 집권하면서부터 2012년이죠. 그때부터는 이런 반성이라는 표현이 싹 사라졌습니다. 네. 일본 언론 쪽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제 윤 대통령이 네. 광복절 축사에서 얘기를 했는 거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일본 관련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마이니치, 니혼 게이자이, 산케이가 모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연설의 대부분이 통일 문제에 할애했다. 일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사퇴를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차기를 노리는 이 잠룡 간 경쟁이 또 치열하다. 일본 내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분위기가. 지금 기시다 총리의 임기가 9월 말까지 일본은 이제 간선제니까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제 집권당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하순에 이제 자민당 신 총재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여러 명이 지금 이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일단 차기 총리 지지율 1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가장 높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지난번에도 그렇고 2021년 그때도 기시다하고 경쟁을 했는데 4차례나 총재 선거에 나왔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다시 나올 거를 아주 강하게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고노다로 디지털상도 그렇고 이 사람은 강제징용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노 요헤이 이 다로 디지털상은 이제 아버지가 고노 요헤이 기억하시면 93년 관방장관일 때 고노다마 일본 위안부 관여를 인정을 했던 고노다마를 발표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죠. 그리고 몇 사람이 더 거론이 됩니다. 여성으로는 가미카와 교코 외무상하고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같은 사람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모양인데 일단 아소타로 부총재가 이 사람이 지금 이른바 킹메이커 여러 영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후보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지율 1위 이시바 시게루. 네. 다만 이제 이 사람에 사람은 대해서는 지지율은 높은데 당내 조직력이 좀 약하다는 그런 평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소타로 부총재가 이제 어떻게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언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그저께 브리핑하면서요. 네. 누가 후임이 되든 일본과의 동맹 파트너십은 계속 심화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기억하시지만 지난 4월에 워싱턴 방문해서 그때 굉장히 아주 미국하고였던 군사 관계라든가 이런 걸 이제 돈독히 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국은 상당히 이제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만족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 리더십 덕분에 미일 동맹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밝아졌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또 윤 대통령하고 함께 공동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미일
삼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일본에 관련된 소식으로 이제 몇 가지로 출발하면서 전해드리는데 어제 광복절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좀 마음이 무겁네요. 네. 네.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 아시아계가 경합주 승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스윙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뉴욕타임스 분석인데요. 네. 그 절대적인 그 유권자 규모에서는 흑인이나 라틴계보다는 훨씬 적은데 이를테면 정당에 대한 어떤 그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 같은 게 이런 다른 인종그룹, 소수 인종그룹보다 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또 경합주 승패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시아계가. 그래서 뉴욕타임스 분석은 이번 대선에서 특히 경합주 승패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핵심 스윙 보터, 그러니까 이제 부동층 유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유권자 비율에서 아시아계는 전체 네. 미국 유권자의 4%니까 라틴계가 15%, 흑인이 14%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020년 대선 때는 그 전 2016년에 비해서 투표율이 40%가량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인구 집단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대선에서 투표한 아시아계 규모가 미시간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 경합주에서 이 승패를 가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네. 특히 뉴욕타임스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가 거기서 졌죠.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가 기억하시지만 상원 승패 민주당한테 막판까지 결선까지 가가지고 두 석을 주는 바람에 이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데가 조지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아시아계는 어디에 주로 지금까지를 보면 지지를 해오고 투표를 해왔습니까? 그동안은 민주당 네. 쪽에 지지를 많이 하다가 조금 좀 2012년 대선 때 그랬는데 2020년부터는 조금 이제 그 비율이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계가 다른 그 인종 소수 그 유권자보다 무소속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아계 그 유권자의 다수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게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게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정당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좀 개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계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전형적인 스윙 보터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이번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는. 그래서 이제 아마 트럼프, 해리스 캠프 모두가 주목을 할 겁니다. 어느 당에 완전히 이제 쏠려 있다기보다는 좀 정책들도 개방적으로 많이 살펴본다. 객관적으로 많이 본다는 네, 거죠. 라는 다른 거네요. 인종그룹에 비해서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뭐 주별로 좀 보자면 어디에서 우위를 보이고 어디에서 좀 열세를 보이고 이런 것도 나오고 있나요? 미국은 사실 뭐 네. 이제 경합주가 이제 핵심인데요. 네. 미국 선거 분석기관이 그 지난 2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7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해리스가 경합주 7군데 가운데 6곳, 그러니까 조지아 6곳에서 트럼프에 앞서거나 지지율이 같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네바다에서만 유일하게 아, 앞서는데 그것도 근소한 차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조사 때 이때는 이제 바이든이 후보였죠. 그때는 트럼프가 7%포인트 앞섰는데 네. 이번에 해리스하고 그 차이가 1%포인트 앞서긴 했는데 밀리는 걸로 오히려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지아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이고 네바다에서만 트럼프 후보가 우위고요. 나머지 경합주에서는 그렇죠. 다 해리스가. 그리고 이제 네. 오늘 새벽에 퓨 리서치 센터가 네. 또 그 지난주에 한 걸 나왔는데 보니까 해리스가 46%, 트럼프가 45%. 해리스가 약간의 박빙의 우위를 유지한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주목되는 게 그 충성도에 보면은 바이든 때는 43%만 이 사람한테 내가 꼭 투표하겠다고 했던 게 이번에 해리스한테는 62%로 많이 뛰었습니다. 트럼프는 네. 64% 여전히 아주 그 충성도가 높은 걸로 돼 있고요. 어쨌든지 해리스가 충성도에서도 훨씬 더 치고 올라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후보 간에 이제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만 경제 쪽의 정책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아야만 하는 게 또 사실이죠. 네.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의 경제 정책 기조의 대부분을 그대로 개성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바이든은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제조업 확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해리스는 거기에 비해서 인프레하고 네.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제어하는데 더 초점을 맞출 것 같다는 게 뉴욕타임스 분석입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해리스가 이제 유세하면서 자신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톤드 얘기가 바이든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미국 제조업 강화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반해서 해리스는 물가 억제 쪽에 더 이렇게 비중을 둘 것 같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기업 공격에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네. 뉴욕타임스 분석은 참모들이 너무 이렇게 드러내서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업에 대한 그 규제를 강화한다나 이렇게 하면 이제 재계 쪽에서 반발을 하면 이게 투표에 악재니까 네. 전략적으로 조금 좀 모호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리스가 받아들여서 이번에 발표하는 그 경제정책 그 연설에서 자세한 내용은 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무역하고 세제 같은 주요 의제에서는 조금 모호하게 해서 재계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배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조언하는 핵심 경제 참모들도 바이든 대통령 때 그런 참모들이 좀 다수인 건가요? 좀 왜냐하면 그렇죠. 정책이 비슷하니까. 그럼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이제 해리스가 막 올라오니까 네.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해리스에 대해서 경제 정책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조언하는 그룹 이제 이름이 몇 이제 거명이 됐는데요. 마이크 파일이라고 전 백악관 국제 경제 담당 부보좌관 이 사람하고 진 스펄링 백악관 경제고문 그다음에 바라트 라마무르티 그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또 거명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이언 디스 이 사람은 뭐 이미 이름이 많이 이것이죠. 인프라법, 반도체법, 인프레 감축법 같은 거 할 때 바이든한테 이게 핵심 의제 설정을 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도 해리스를 지금 이렇게 직감적으로 보좌하고 있다고 그렇게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네. 이 경제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두 후보가 연준에 대해서 앞서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좀 반대되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인용이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발언권을 줘야 된다 대통령이 네, 그랬죠.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 결정에 그렇지만 해리스는 독립성을 유지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서 비교가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거를 네.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보수 계열인데 그 트럼프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제목이 지난주 그 오피니언 기사를 실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중앙은행 총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동아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어떤 뭐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뭐 연준의 대통령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한 것에서 또다시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 자기가 굉장히 뭐 이렇게 정책을 잘 알고 직감이 뛰어나라고 하는데 한 가지 성장이 정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민간 쪽에서 나온다는 그런 거는 바이든보다 훨씬 잘 이해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 통찰력을 갖는 건 아니다. 이건 허풍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 그러면서 이제 네. 트럼프가 그렇게 네. 생각하는 배경이 이른바 트럼프는 이제 부동산 레버리지 장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지머니 이제 저금리에 따른 그 풍부한 유동성 가지고 이제 장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부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할 거다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통제권 어쩌고 하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또 파월 임기가 2026년까지인데 뭐 만약에 당선되면 해임시킬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인물을 앉히려고 해도 상원 인준을 받는 것도 녹록지 않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성공해본 사업가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공의 네. 그 어떤 격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해리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나요? 그 저널이 해리스에도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해리스가 지금 바이든 인프레 기간에 부통령으로 재직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누군가가
해리스를 만약에 인터뷰할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 원인이 무엇이라고 좀 꼭 물어봐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해리스가 이게 연방 정부 지출 때문이 아니고 공급망 탓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해리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트럼프보다 경제 실상을 덜 깨닫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또 쓴소리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연말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11월에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직후에 시진핑은 이제 수도 브라질리아로 국빈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하고의 장기 전략 파트너십을 논의할 계획이다 했는데 지난달 중순에 그 상파울루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 그때도 그 G20 때 이렇게 이제 시진핑을 만나면은 1대1로 참여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 사실 그동안에 1대1로가 뭐 중국이 좀 어려움이 많죠. 그 이제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데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1대1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중국은 아주 그야말로 반색을 할 만한 희소식이 되는 거죠. 네. 그 룰라는 여기다가 이제 조금 좀 그래도 선을 그었습니다. 브라질이 중국을 원하지만 미국도 원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실리 외교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도 갈 계획이라고요? 그 내년 3월에 네. 일본에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기시다가 브라질리아 방문했기 때문에 답방 성격이기도 하고 내년이 일본 브라질 그 우호 교류 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시다가 연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조금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현지 언론 보도인데요. 일단 로이터는 3기 집권한 룰라가 동아시아 전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국, 일본에 지금 공을 들이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아르헨티나가 이제 곡창지대, 세계 3대 곡창지대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150만 명이 전역을 걸은다고 이거 어떤 그러니까요. 얘기입니까? 그 우크라이나 네. 흑토하고 그다음 미국의 프레리 곡지대 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3대 곡창지대인데 그래도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뭐 한 150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하루에 한 끼를 거르고 굶주린 배를 이제 붙잡고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어른도 한 450만 명이 하루 한 끼를 거른다고 했는데 애들을 더 먹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곡창지대인데도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다 하면서 이제 하베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제 급진 긴축 계획을 하는데 물론 약간의 진전은 있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라는 네. 거죠. 지금 아르헨티나 그 빈곤율이 지난 연말 한 55% 정도니까요.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밀레이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가볼까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가 좀 보채거나, 네, 그럴 때 태블릿을 주거나 휴대폰을 보여주거나 많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 되어 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나 봅니다. 네, 캐나다 네. 퀘벡주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이제 결과를 했는데 이제 그 3.3세, 3.5세에서 5.5세, 그러니까 네. 아이들을 이제 둔 부모 이제 한 320명을 대상으로 이제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태블릿 이런 걸 유아 때 많이 보는 아이들이 분노, 이런 나중에 이제 더 커서 그러니까 분노 조절 같은 게 훨씬 어렵고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훨씬 더 태블릿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서도 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교육할 때도 하고 부모들도 이렇게 애가 막 보챈다고 해가지고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뭐 태블릿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의가 이제 모바일 쪽 휴대폰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았는데 네. 태블릿 쪽도 이렇다라는 네, 태블릿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보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주무하는 건 그건 악순환이 된다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인포믹스에서 국제 뉴스 매일 전해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워싱턴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